제3편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 이번 시간에는 정비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편에서 정비사업의 큰 틀과 4가지 사업 유형, 그리고 제2편에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안전진단을 살펴봤다면 3편부터는 그 안에서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단계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지분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몇 억을 들여서 지분을 매입하고도 입주권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바닥에 깔린 개념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그 지상권자를 통틀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비구역 안의 구분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즉, 재건축에서는 단지 안에 집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건축 추진에 동의까지 해야 비로소 토지 등 소유자 집단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끌고 가는 구성원이 조합원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이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 조문과 조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예외와 제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4가지, 즉 공동명의 문제, 지분 쪼개기와 과소지분, 상속과 증여, 그리고 세대분리명의 신탁, 이 4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명의와 공유 문제입니다. 정비구역 안 부동산이 2사람 이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대표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형제 공동명의, 지인끼리 투자한 공유지 모두 일단은 조합원 1인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1명, 아내 이름으로 1명, 조합원 2명이 나오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한 필지, 한 건물에 대해서는 조합원 1명 원칙을 깔고 있고,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 중에서 누가 대표로 조합원이 될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럼 지분을 잘게 나눠서 가족 수만큼 조합원을 만들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인위적으로 지분을 쪼개면 대부분 조합원 수 산정에서 배제되거나 분양 자격 심사 단계에서 과소지분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조례는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나 지분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과소필지, 과소지분으로 보아 아예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소유자와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사람 수를 늘려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부부 공동명의와 세대분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세대분리만 하면 조합원 2명 나온다는 식의 말이 여전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의 기본 축은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그 집에서 나오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명입니다.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만들어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세대분리 증여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세법상 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한 주택, 한 조합원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해 조합 정관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특례가 있는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역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보통 사업기간이 길다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다시 공동명의 문제가 겹쳐집니다. 이때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중 대표자를 정해 한 명을 조합원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상속 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권리 산정 기준일, 분양 신청 기간과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조합과 구청에 현황을 알려두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녀에게 지분을 조금 떼어주면 조합원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의 증여는 대부분 조합원 수 산정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고 지분이 과소지분으로 평가되면 분양 대상 자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수년 뒤 매각을 할 경우 증여 당시 기준 시가와 나중 매각가 사이의 차액에 대해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세법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명의신탁과 차명 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아직도 명의신탁 상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실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명의신탁이 나중에 드러나면 조합원 자격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조합 내부 분쟁이나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강화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누가 언제부터 조합원이었는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애초에 명의신탁 구조를 유지한 채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관계상 정비구역 안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조합원은 그 중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가입한 구성원입니다.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새로 지어질 주택이나 상가를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소지분 소유자, 현금 청산 대상자, 조합 가입 시기나 분양 신청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조합원이더라도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조합원 수와 분양 대상자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한 채와 그 대지 일부만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 상가 분양 대상자에 머물 수 있고 도로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현금 청산으로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떤 유형의 자산을 분양받게 되는지 아니면 현금 청산으로 정리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법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정의한 조문과 조합원 자격을 정한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정의 조문을 보면 재개발주거 환경 개선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재건축에서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조문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되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법은 처음부터 권리는 물건 단위로 계산하고 사람 수는 그 다음에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에 서 있는 셈입니다.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투기과 열지구 안 30년 된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대 5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이 부분은 각자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한 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양을 할 때도 이 한 채에서 나오는 조합원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한 개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거나 추후에 한 사람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이 아파트라는 물건 단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누가 대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새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과 상가입니다. 같은 정비구역 안에 단독주택 한 채와 근린생활시설 상가 한 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셀 때는 단독주택과 상가 각각이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 2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는 정관과 조례에 따라 1인 1조합원 원칙을 적용해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많고, 분양 단계에서는 주택 1세대와 상가 1호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가 또는 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나눠 가진 경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실제 물건 구조를 도면과 등기부로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과소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안에 대지 10제곱미터짜리 필지가 있고 그 위에 별도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이긴 하지만 조례상 일정 면적 미만 토지는 과소필지로 분류되어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아예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지분과 합산해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입주권 나온다는 말만 믿고 아주 작은 지분을 매입했다가 관리처분 단계에서야 과소지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상속이 얽힌 경우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어가 사망해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속 등기가 지분 3분의 1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합원이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상속인들 중 한 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내부적으로 상속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 조합원을 누구로 할지, 새 아파트의 명의를 어떻게 할지,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나눌지 등은 상속인 내부의 합의 문제지만 조합과 지자체는 조합원은 한 명이라는 틀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명의와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유권 해석과 판례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할 때 과거에는 대표 조합원 한 명의 예외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한꺼번에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유자 각각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방향의 판결과 해석이 나오면서 어느 지분을 누구로부터 언제 매수했는지가 조합원 자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투기과 열지구 지정 시점과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점, 조합 설립, 인가일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등 여러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인정 여부를 달리 보는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시기와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원칙만 익혀두고 구체적인 적용은 최신 행정 해석과 지자체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과 사례라면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정비구역 안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 단독주택인지, 다세대 연립인지, 아파트인지, 상가나 토지만 있는지 등기부를 기준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단독 명의인지, 부부 공동 명의인지, 자녀와의 공동 명의인지, 상속인 여러 명의 공유인지, 또는 법인 명의인지까지 구분해 봅니다. 셋째, 권리 산정 기준일과 조합 설립 인가일 당시의 소유관계가 어땠는지 스스로 정리해 봅니다. 정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기준일 당시 누구 이름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조합 정관과 조례상 과소지분 기준을 체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기준을 넘는지, 부족하다면 인근 지분과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현금 청산을 전제로 한 투자였는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속증 여매매 등 추가 거래 계획이 있다면
조합원 자격과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설을 세워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와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조기에 지분 정리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같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완전한 입주권 2개를 확보한 상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소지분이라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가와 주택을 동시에 분양받을 잠재력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현금 청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이후 편에서 다룰 동의율 산정, 분양신청 전략, 세금 설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조합원인지, 분양 대상자인지입니다. 공동명의와 지분 쪼개기, 상속과 증여, 세대분리와 명의신탁은 모두 이 3가지 지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수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지분이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과소지분에 해당하는지, 조합 정관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자건이 어떤 조합원, 어떤 분양 대상자로 귀결될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편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예외를 다루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 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위 양도 제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재개발의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지위 양도 제한 및 예외 사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